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 중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5만 원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면서 오만전자가 깨지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24년 7월 고점 대비 한 30%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16에서 17만 원 선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양사 주가의 움직임과는 상반되게 양사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24년 9월 수출액이 13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해요. 23년에는 반도체 수출이 월별로 100억 달러를 못 넘겼는데 12월에만 100억 조금 넘겼는데 올해는 3월부터 이제 100억 찍고 9월에는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전년 대비 7.5%포인트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반도체 산업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모양이네요. 그 차트만 보면은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적 발표 이전에 금융기관 분석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 9월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공급 과잉에 따른 반도체 겨울론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또 일각에서 반도체 시장 이제 정점 찍었다,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는 이른바 피크아웃이 도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우려를 이제 불식시키고 역대급 수출을 찍은 건데요. 이제 반도체 겨울론 주장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기관들은 좀 머쓱한 상황이 그렇죠. 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우리나라 기업인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다 했는데 1, 2위 찍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라 하니까 소위 약간 국뽕 차오르는 것 네, 같기도 하고. 국뽕 샤오를 일이죠.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 수출 이렇게 호실적하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게임 체인저가 된 상품이 있어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최근에 이제 AI 기반 사업이 너무 대세가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HBM 등의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이제 두 회사는 이 수혜를 톡톡히 본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도 지난 3분기 기준에 엔비디아에게 뺏겼던 세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다시 또 탈환했어요. 1위를. 이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HBM 덕분이라는 게 이제 뭐 통설이죠. 그리고 한 번도 이제 국내에서 1위를 점유한 적이 없었던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제끼고 1위를 올랐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통 반도체 강자하면 옛날에 인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요새 대세인데, 그럼 인텔이나 엔비디아의 사정은 지금 좀 어떤가요? 실제로도 인텔은 1993년부터 24년 동안 연속 반도체 시장 세계 1위를 지켜왔던 회사죠. 근데 지금은 좀 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점유율도 한 5%대, 글로벌 4위 정도 내려왔고요. 최근에는 뉴스 보면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인력 감축 그리고 내부 정비에 들어갔던 뉴스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엔비디아는 게임 좋아하시던 분들이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맞아요. 네, 그래픽 카드 만드는 지금은 이제 글로벌 1위 팹리스 업체로 발돋움했죠.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래픽 회사 기반답게 AI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하니까 엔비디아에서 GPU라는 칩을 설계했어요. 근데 그 수요가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 그 정도군요. 이제 한마디로 인텔과 엔비디아는 지는 해와 뜨는 해 정도의 비유가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인텔같이 또 이제 지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 대단한 거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반도체 겨울론을 불식시키고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제 국내 반도체 1위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기 전에 삼성전자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DX, DS, SDC, 하만 사업부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 DS 부문이 반도체 사업부로 제품 영역은 DRAM, 랜드 플래시, 모바일 AP 등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다른 부문의 주요 제품도 좀 말씀을 드리면 DX 부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전, 모니터, TV, 스마트폰, PC 등의 영역이고요. SDC는 스마트폰 OLED 패널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 사업부는 삼성전자가 하만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사업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는 반도체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DS 부문과 동일하게 하이닉스는 DRAM,
낸드 플래시, CIS 등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반도체니까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 그 말씀하신 DS 부문이랑 SK 하이닉스를 두 개를 비교하는 셈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이제 우선 두 회사의 누적 매출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24년 3분기 말 전체 누적 매출액은 약 225조 원으로 전년 약 191조 원에 대비 약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DS 부문의 3분기 말 누적 매출액이 약 81조 원으로 전년도 45조 원 대비 약 80%포인트 상승했고, 메모리 매출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28조 대비 약 110%포인트 이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잘 나가는데요? 엄청나죠. 요약하면 DS 부문,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의 매출 신장이 삼성전자 전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SK 하이닉스 좀 살펴볼게요. 2024년 3분기 말 현재 누적 매출액이 약 46조 원으로 전년 21조 대비 1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24년 3분기 말 D램 누적 매출이 약 30조 원으로 전기 약 12조에 비해 125%포인트 상승했어요. SK 하이닉스도 D램 매출 실적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DS 부문이랑 SK 하이닉스 실적 보니까 양사 모두 2024년 3분기 말 기준 매출의 영업이익 23년 동기 대비 엄청 크게 증가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매출 규모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높은 반면에 영업이익이나 이제 영업이익률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4년 3분기 3개월간의 영업이익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DS 부문의 실적을 좀 압도하는 분위기예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3개월 기준 40%, 그리고 3분기 누적 기준은 33%인데 삼성전자의 13%, 그리고 누적 기준 15%를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죠. 진짜 이게 표로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확 와닿네요. 이렇게 되면은 달리기 싸움에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다다다다 달려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SK 하이닉스가. 일각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공급 과잉이다, 피크 아웃이다, 반도체 겨울론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이거 엄청난 실적 개선이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재무제표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분명히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고요. 숫자로 딱 보이시니까. 그 해답이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 D램의 일종인 HBM의 매출 신장에 있는데요. 최근 SK 하이닉스는 HBM 5세대, HBM3E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등 압도적인 기술력을 이제 바탕으로 HBM 시장에서 공급을 앞지른 수요에 힘입어 공급 과잉이라는 시장의 예측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매출 1위를 기록한 거죠. 24년과 25년 이제 내년에 생산될 분량까지 거의 지금 완판된 상태라고 하네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가 좀 헷갈리는데 혹시 이게 반도체 종류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제가 좀 간략하게만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HBM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산과 추론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CPU, 그리고 최근에 GPU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거는 연산과 저장의 기능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연산은 빠른데 메모리 불러온 속도가 느리다,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메모리 불러온 속도는 느린데 연산이 느리다, 이러면은 어느 한쪽에서 결국 이제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비디아나 AMD 등 팹리스 업체들이 최신 기술의 메모리 반도체 지원이 없이는 제대로 된 성능을 구현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또 메모리 반도체는 또 어떻게 분류되나? 여기는 이제 정보의 저장이랑 전송에 특화된 반도체,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휘발성 메모리인 램과 읽기만 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롬으로 분류돼요. HBM은 램의 일종입니다. 랜덤 어세스 메모리라고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지 않아요. 이분하게 랜덤하게 정보 처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약간 그럼 복불복이라는 얘기입니까? 약간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1부터 100까지의 파일이 있는데 오늘 77번째 파일을 쓰고 싶다. 램 전에는 1번부터 가야 돼요. 근데 램은 랜덤, 그러니까 70번 문서를 바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 개발 이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빠르겠죠. 복불복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거였네요. 또 이제 램은 설계 방식에 따라서 S램과 D램으로 나누어지는데, D램은 이제 간단하게 회로 구성, 높은 가성비를 제공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건 D램인 거죠? 그렇죠. 이제 큰 줄기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결국에는 D램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또 뜻하게 됩니다. D램이 이제 기술 발전을 계속 거듭해요. DDR 램, 그러니까
듀얼 데이터 레이트 램으로 또 발전해서 현재는 DDR-램6까지 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DDR-램이 개발되고 CPU는 또 GPU로 발전하면서 CPU와 이제 램 간의 기판에서의 거리가 또 이슈가 돼요. 처음에는 D램과 CPU가 좀 이격돼서 했었는데 그게 좀 점점 가깝게 설계되는 거죠. 그러다가 AI 시장이 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GPU가 개발이 됐고 GPU 때는 램이 바로 옆에 특화된 램이 HBM 전에 GDDR-램이 또 옆에 배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D램의 기능이 발전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옮기고 싶은 수요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등장한 게 HBM이 등장하게 돼요. HBM은 말 그대로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대역폭이라는 게 메모리에서 한 번에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의미하거든요. 대역폭이 그 한마디로 정보를 옮기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D램 때는 이게 일반 국도 타고 간 거라면 HBM은 약간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죠. 지금은 HBM이 벌써 이제 5세대까지 접어들었어요. 16차선이 아니라 더 발전을 한 거고요. 가장 앞단에 있는 기술을 업계 최초로 이제 개발해낸 게 SK 하이닉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D램하고 그 HBM이 스펙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스펙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전공자인 사람이 스펙만 살펴봐도 많이 나는 게 대역폭의 경우에는 HBM3E가 뭐 GDDR6에 비해 12배 높고 정보를 전달하는 핀 수도 32배가 많아요. 그리고 용량도 12배가 더 크게 설계돼 있어요. 뭐 단지 이제 핀당 속도가 조금 이제 발열 등의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발열 관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HBM3E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낮게 다운 스펙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핀당 속도를 고려해도 성능이 GDDR6보다는 이제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죠. HBM이 기존 D램보다 또 이제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적층 구조라는 이제 제조 기법에 또 있어요. 적층은 말 그대로 칩을 위로 쌓아 올린다는 거거든요. D램 발전이 보다 작고 또 빠른 제품을 만드는 싸움으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제품 개발을 거듭할수록 뭐 이제 더 이상은 작게 만들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적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만들 때도 사실은 땅이 좀 부족하면 그 3차원 구조로 이렇게 아파트처럼 위로 올린다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반도체도 이게 칩을 쌓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 물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종이접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종이접기도 이제 처음에는 큰 종이를 반 접고 계속 또 반 접고 또 반 접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접는 게 딱 불가능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 더 작게 계속 더 작게만 만들다가 이제는 더 이상 더 작게는 만들 수가 없는 구조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 쌓게 된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층 주택 지을 때보다 고층 주택 지을 때가 이제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쌓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쌓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건물도 높게 짓는 게 이제 낮게 짓는 것보다는 좀 편할 거잖아요. 반도체 도 칩을 쌓을수록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당연히 훨씬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이제 적층을 가지고 결국엔 지금은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제 더 빠른 메모리 반도체가 당연히 더 비싸게 팔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매출 규모가 커지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빠른 HBM을 만들려면 더 안전한 적층 구조를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그 쌓는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심화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트랜스포스라는 대만 시장조사 기관에 또 따르면 24년에 D램 매출 규모가 23년보다 뭐 한 75%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25년에는 24년보다 51%포인트 더 늘어나서 1,3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HBM의 매출 비중이 24년도 같은 경우 20% 수준인데 25년도에는 30% 이상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면서 가장 최신 기술인 HBM3E 이제 12단 5세대 비중이 25년에는 뭐 한 50% 정도 될 거라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적층 구조나 기술 개발이 더 중요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뭐 중장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HBM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패권을 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기술이 우위에 점하지 않는 업체가 시장을 선도한 적은 없긴 한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더
극명한 거죠. TSMC가 개최한 포럼에서 SK 하이닉스가 당당하게 발표를 했죠. 5세대 HBM인 이제 HBM3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걸 이제 공식화하면서 이제 자사 제품인 HBM과 엔비디아의 신제품을 같이 이제 전시하고 그만큼 이제 우리 기술이 앞단에 있다. 이걸 이제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죠. 세계적으로 제일 큰 회사들을 납품을 하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만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25년도에도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도 23년에 4세대 HBM3 샤인볼트라는 자사 제품 개발했어요. 개발했는데 현재 엔비디아의 납품을 위한 이제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가 진행 중인 걸로 좀 알고 있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미 공급 예정인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스케줄이 좀 늦어진 거는 확실해 보이죠. HBM은 적축 난도에 따라 현재 지금 1세대, 2세대에서 5세대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소위 4세대가 HBM3까지를 HBM의 1라운드로 좀 보고 있고 1라운드의 승자가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데는 특별히 이견은 또 없어 보여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은 현재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기술 격차는 벌어져 있다. 6개월이면 좀 커 보이는데 이 세계에서. 사실 이런 상황을 삼성전자도 뭐 그냥 보고 있을 리는 없고 아마도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해서 주도권을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2라운드로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향후 이제 반도체 전쟁 2라운드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좀 보시죠? 사실 2라운드도 1라운드의 연속 손상이라 어떻게 볼지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얻어맞고 나왔으니까. 사실 선빵이 중요한 건데 먼저 맞고 시작했으니까 2라운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적충 구조 이제 HBM3를 8단, 12단 그리고 이제 HBM4 이후부터는 또 적충 구조 설계가 중요해지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무래도 적층 난이도가 훨씬 심화되는 이유 때문에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 역량을 다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라운드는 좀 희망이 보이네요, 삼전이.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이런 의견은 제조 설비가 아무래도 우위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 파운드리 역량도 또 갖추고 있어서 기술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규모의 경제 등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뭐 예측에서 비롯된 걸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또 부동의 1위였는데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1위를 뺏겼다는 건 이게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죠. 엄청 상하는 일이죠. 시스템 반도체를 이미 적충 구조로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실제로 24년 3분기 말 재무제표상 현재 양사의 설비 자산 감가상각의 계산액을 좀 보면은 삼성전자 DS 부문이 약 25조 원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약 9조 원으로 삼성전자가 약 2.7배 정도 많이 비용 계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 반도체 생산 설비의 규모 차이가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 비비율이 삼성전자 DS 부문이 약 3.27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5.37배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설비 자산이 고정된 자본이잖아요. 고정된 자본을 기간환분한 게 감가상각비고 감가상각비 단위당 매출액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DS 부문보다 높다고 또 볼 수 있어요. 또한 HBM은 다양하게 또 커스텀된 제품들이 향후에는 요구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 최대 수요자 글로벌 1위 팹리스 회사인 엔비디아에 맞춘 스펙뿐 아니라 또 그 이외의 다양한 제품 생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커스텀 측면의 필요성까지 생각을 하면 기존 설비 활용도가 뭐 다소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겠네요. 나는 이런 스타일을 원하는데 그게 뭐 공정 자체가 이걸 맞춰줄 수 없는 거면은 조금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최근 기사를 봐도 삼성전자가 커스텀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사 파운드리가 아니고 TSMC 경쟁사죠. 경쟁사 파운드리의 일감을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뉴스 기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보통 개발 많이 연구비를 쓰니까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좀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기술 개발이 비용이 엄청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 비용은 연구 개발비 투입된 이제 엔지니어 인건비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을 위해 발생하는 재료비, 뭐 투입비, 설비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외주 연구비 뭐 다양한 항목들이 들로 이제 재무제표상에는 그게 취합돼서 반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매년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 있죠. 삼성전자 과거 5개년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 평균 약 23조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고 있어요. 거의 한
국가의 예산 정도일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전체 매출액 대비 약 10%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올해도 3분기까지 약 25조 원의 연구비를 벌써 태운 상태죠. 물론 삼성전자의 경우 부문별 연구개발비를 안분해서 이제 재무제표 공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가 다 DS 부문에 투자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과거 5개년간 매출의 약 11%에 해당하는 연평균 4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24년도 3분기까지도 약 3조 원의 연구개발비 투입했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예년만큼 많이 한 거죠. 연구개발비 외에도 이제 설비 투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가 아주 상상을 초월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또 설비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좀 세제 혜택을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실제 받고 있고요. 해외 생산 공장을 설비 투자하더라도 해외에서 미국에 최근에 투자하는 건에도 보조금을 또 지원받았잖아요.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일부 보정은 또 되는 상태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데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재무 건전성이 어떨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 건전성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반도체 단일 사업만 하는 SK 하이닉스와는 달리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부문의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약간 동료 버프 받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약간 동료 버프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의 DX 부문의 매출이 전기 동기 대비 약 1조 원 정도 증가한 45조 원 정도 기록했고요.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약 13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출 볼륨으로 치면 DS 부문보다 더 높죠. 물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소폭 감소했으나 DX 부문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 측면을 좀 고려하면 현금 창출 능력이 아마도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죠. 또한 이제 24년 3분기 말 현대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 비율인 유동 비율을 살펴보면 251% 정도인데 이게 이제 과거 5개년 평균도 약 250에서 60%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해요.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우수한 재무 건전성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측면 살펴봐도 자본 대비 유동 부채 비율인 이제 유동 부채 비율도 약 20%대밖에 안 돼요. 3분기 말 기준으로 단기 차입금 약 11조, 장기 차입금 약 4조인데 전체 자산 규모가 491조거든요. 연결 기준. 사실 거의 무차입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유동 비율이 한 160% 정도로 양호하긴 한데 삼성전자 수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유동 부채 비율도 33% 정도로 좀 양호한데 삼성전자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죠. 그러면 이게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입에 대한 양사간 정책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까요? 지금 시장 상황상 그럴 수가 없고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랑 목적이 그냥 똑같은 상황인 거네요?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극도의 치킨 게임 상태입니다. 이게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긴 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인텔도 그런 치킨 게임 과정에서 이제 페이드 아웃이 된 거죠. 원래 사실 반도체 역사를 생각해보면 약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비할 정도로 피 튀기는 경쟁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극도의 치킨 게임은 사실 반대급부로 승자 독식의 경쟁 구조를 또 유도하는 거죠.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그대로 그냥 도태되어 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줄이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사 모두 24년도에 실적이 엄청 개선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현금 흐름이 아주 튼실해졌거든요. 삼성전자의 경우 동기 대비 영업 현금 흐름이 약 27조 원, 그러니까 110%포인트 증가했고요. SK 하이닉스도 동기 대비 약 18조 원이 증가해서 5,600%포인트, 그러니까 비율 산출이 좀 무의미할 정도 영업 현금 흐름이 기록을 했어요. 이제 엄청난 거죠. 엄청나네요. 이런 현금 흐름이 개선됐기 때문에 25년도에도 지속적인 투자는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최근 기흥 캠퍼스에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에 설비 반입식을 또 했거든요. 2030년까지 총 2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또 투입하고 그리고 25년 중순까지는 R&D 라인을 우선 가동하면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 삼성 반도체 전 분야의 핵심 연구 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5년간 총 103조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반도체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고, 그 중에서도 HBM 등의 인공지능 메모리 분야에 투자금의 80% 정도를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또 반도체 패키징 사업에도 진출할 의지를 밝혔어요. 파운드리처럼 반도체 패키징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 모델로 GPU와 HBM을 연결하는 패키징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좀 보여요. 사실은 SK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적층 구조로 HBM 제조까지만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넘겼거든요. TSMC에서 이제 제조를 했었는데 GPU와 HBM을 이 시장까지 좀 보겠다는 거죠. 이제 고객사에서 커스텀하는 그 내용을 좀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갈지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는 건데, 시장에 좀 이렇게 되면 파장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게 국내 사업의 사실 효자죠. 반도체 사업, 그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회계사님은 이제 이 향후 이 치킨 게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기술 주도형으로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건데, 이 분야의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섭불리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런 측면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수십 년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삼성전자를 제치고 24년 3분기 실적이 1위를 차지한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제 기술의 삼성전자를 잡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는 2019년도부터 스피드 램프업이라는 TF를 좀 가동했다고 해요.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양산과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기술 개발을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율도 엄청 올라와서 반도체 신제품은 통상 초기 단계에 수율 하락 현상, 이제 앵커브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맹점들을 좀 조기에 잡았다,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는 통합적 측면에서 HBM 제조 단계의 연결성을 이제 높였고 생산 체계를 그렇게 구축을 했죠. 그 결과 이제 신기술 개발에서 양산까지 누수를 최소화하고 기술 개발을 좀 선점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부동의 1위였던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동안 디램 시장에서 1위를 지켜와서 지위 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뭐 지적이 좀 있습니다. 1등 병에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AI 등 이제 신사업 발전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승자의 역사라서 이렇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로. 네, 결과론적인 네. 얘기죠. 그래서 1등 될 만한 사업을 한다라는 어떤 구호가 반대로 의사결정 유연성을 좀 떨어뜨려서 발목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AI 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엄청 커지고 앞으로가 더 기술 경쟁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이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되고 승자 독식을 하는 형태로 시장 생태계가 계속 개편될 거라서, 사실은 기술 개발 경쟁이 얻을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기회와 위기가 좀 공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 이제 수요를 좀 예측을 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기업이 이제 시장을 선도하게 되지 않을까,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